제가 77살이 되던 날 아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참 쓸쓸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려준 양복을 입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깔끔했지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여보, 나 준식이네. 다녀올게. 아내 사진 앞에 인사를 했습니다. 마트에서 손주들 과자를 골랐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준식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지요. 멀리서부터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저 넓은 아파트를 사는데 재전 재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준식이가 좋은 집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흐뭇했지요. 여느 때처럼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손주들 과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1분쯤 기다렸을까요? 누구세요? 준식이 아버지인데. 문이 살짝 열리고 며느리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지금 준식이 회사 갔고 아이들은 학원 갔어요. 그렇구나. 이거라도 받아. 애들 간식. 저희 애들 요즘 과자 안 먹어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사왔다고 하면. 아버님, 지금 바빠요. 나중에 오세요. 쿵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한 달 전부터 기다려온 날이었는데 제 생일인 걸 알고는 있었을까요?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였지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손에 든 풍선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도 저렇게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는데 1층 현관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준식이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앉아있던 벤치가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누군가 괜찮냐고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걸어본 길인데 처음 걸어보는 것처럼 낯설었지요. 봄날이라 꽃도 피고 날씨도 좋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식이 문자만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과 손잡고 걸어가는 아버지, 할아버지 어깨에 매달린 손자, 모두가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롱 맨 윗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이 보였지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아내와 준식이가 보였습니다. 준식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지요. 아빠, 나 1등 할 거예요. 그때 준식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앨범을 넘길 때마다 추억이 흘러나왔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반장 되었다고 좋아하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 날 울면서 안기던 모습, 대학 합격했다고 좋아서 팔딱팔딱 뛰던 모습, 군대 가던 날 뒤돌아서서 손 흔들던 모습, 제대하고 취업했다며 제일 비싼 한우를 사왔던 날, 결혼한다고 선보러 갈 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던 날, 한 장 한 장이 보물 같았습니다. 그러다 앨범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식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었지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던 아들. 평생 우리랑 살아요. 어머니가 가시고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그날 저는 서둘러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을 모두 꺼냈지요. 아내와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퇴직금도 보험금도 모두 보탰습니다. 준식아, 이 돈으로 너 집 사는데 보태. 그동안 고생했으니. 준식이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효도할게요. 그런데 그게 평생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달라지기 시작한 며느리의 얼굴. 손주들이 점점 저를 피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지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주면 사랑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말렸을 텐데.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긴 하루였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켜진 불빛이 외롭게 흔들렸지요. 그날 오후 오랜만에 들려온 준식이의 전화는 제 생일 문자를 보낸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왠지 조심스럽게 느껴졌지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요. 아버지 살고 계신 임대 아파트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나잖아요. 더 이상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준식이가 계약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방세는 준식이가 내주고 제가 공과금만 내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 생활비도 부담되고 이제 독립하셨으면 해서요. 월세방이라도 알아보세요. 연락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말끝을 흐리는 준식이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연금으로는 월세를 내기도 빠듯할 텐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장롱을 바라보니 30년 동안 모아온 앨범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짐을 줄여야 했지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 남겨두었고 나머지는 천천히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제 군대 시절 사진들, 퇴직하던 날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까지. 한 장 한 장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버려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금세 불러왔고 이제 과거의 절반을 버린 셈이었지요. 남은 앨범들을 다시 장롱에 넣고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롱 하나, 냉장고 하나. 평생을 살아온 제가 가진 게 고작 이것들 뿐이란 생각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동산에도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지요. 월세 30만 원대 방을 찾는다고 하니 반지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바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갈 곳이 있었습니다. 반지하로, 더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방. 이제 이곳이 제 집이 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는 굽어서 천장이 더 낮게만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장롱은 겨우 들어갔는데 냉장고가 문제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방 크기를 보더니 냉장고는 밖에 둬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중고로 작은 걸 사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연금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창문을 열어도 환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입자가 두고 간 낡은 소파가 구석에 놓여 있었는데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지요. 앉을 자리라도 생겼으니까요. 짐을 정리하고 나니 해가 저물었고 방 안이 컴컴해졌습니다. 전구를 켜보니 누런 빛이 방을 채웠지요.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그럴 힘도 없어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나 봅니다. 저는 이미 집에 와 있는데 이곳이 정말 제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 한구석에서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보니 이제 이놈이 제 룸메이트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함께 천장에서는 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대야를 가져다 놓으면서 이런 게 이제 제 일상이 되는구나 싶었지요. 다시 소파에 앉아 눈을 감으니 아내의 얼굴과 준식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곳에서 살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지요. 그날도 늦은 밤까지 잠이 오지 않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야옹 소리. 처음에는 착각인가 했는데 다시 한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보니 까만 눈동자를 가진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길고양이한테 마음 쓸 여유가 어디 있나 싶었지요. 손을 휘휘 저어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양이의 눈빛이 제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외로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이 밤거리를 떠돌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지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중얼거리듯 말했더니 고양이가 벌떡 일어나 창문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말이지요. 창문을 열어보니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한 컵 따라 창가에 놓아두었습니다. 경계하듯 잠시 망설이던 고양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우유를 핥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우유를 마시던 고양이가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시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지요. 경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배고팠구나.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요. 우유를 다 마신 고양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왠지 다시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지요. 그 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이면 고양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낮에는 마트에 가서 고양이 사료를 사왔습니다. 처음 사보는 물건이라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 고양이 키우세요? 마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찾아오는 길고양이한테 주려고요. 그러시구나. 이게 제일 인기 많은 거예요. 직원이 건네준 사료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연금으로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이상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고양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아듣는지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검은 털에 하얀 발끝, 그리고 복실복실한 꼬리를 가진 고양이였습니다. 사료를 그릇에 담아 내어주었더니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모습이 꼭 복덩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문득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너를 복동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다시 사료를 먹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는 복동이다. 복동이는 사료를 다 먹고 나서도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앉아서 그루밍을 하더니 졸음이 오는지 눈을 개슴츠레 감았다 떴다 했지요. 저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복동이의 등을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움찔하더니 이내 편안한 듯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꾸르륵 꾸르륵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골골송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복동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 외로움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복동이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지요. 연금으로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복동이를 위해 사료는 항상 넉넉히 사두었습니다.
가끔은 마트에서 간식도 사다 주었지요. 복동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저와 복동이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가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복동이와 함께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갔습니다. 제가 집 앞 평상에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달려와서는 제 무릎 위에 쏙 올라오곤 했지요. 이제는 낮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고양이 밥을 챙겨주시려 했지만 복동이는 경계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내어주신 생선도 먹지 않고 저만 쳐다보더군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하네. 우리 동네 고양이들은 다 내 밥 잘 먹는데 복동이는 은수 씨만 따라다니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복동이는 제가 주는 밥만 먹었고 제 곁에서만 편안하게 잠들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말입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복동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오늘 동네 슈퍼에서 있었던 일, 마트 아주머니와 나눈 대화, 그리고 가끔은 준식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해주었지요. 복동아, 준식이가 3살 때였나?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 그때 얼마나 놀랐던지. 업고 병원에 뛰어갔었지. 복동이는 마치 다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곤 했습니다. 가끔은 제 무릎을 앞발로 톡톡 치면서 울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마치 할아버지, 더 들려주세요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무서웠는데 나도 준식이한테 그랬나 봐. 이제야 깨닫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복동이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부드럽게 볼을 비벼왔습니다. 그 온기가 참 따뜻했지요.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면 복동이가 먼저 알아차리고 제 무릎에 앉아 골골거렸습니다. 밤이 깊어도 복동이는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다가 새벽녘에 살그머니 떠나곤 했지요. 하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창가에서 야옹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제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마당을 쓰는 것이었지요. 복동이가 오기 전에는 그저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면 복동이의 밥그릇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사료도 새 것으로 갈아주고 물도 새로 채워주었지요.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복동이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네, 복동이가 오면 밥 달라고 야옹거리니까요. 요새 할아버지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고양이랑 더 행복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복동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웃들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게 되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다른 길고양이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동이가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적응했지요. 제가 다른 고양이들 밥도 챙겨주는 걸 보더니 마치 자기가 주인집 고양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굴더군요. 저 녀석 봐. 내가 여기 주인이라고 의시되는 것 좀 봐.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보면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3마리, 4마리씩 고양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여전히 특별했지요. 다른 고양이들이 오면 살짝 멀어졌다가 그들이 가고 나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삶의 활기가 돋아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생겼지요. 마트에 가서 사료를 사오고 고양이들 밥그릇을 닦고 마당도 쓸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쓸쓸한 독거노인이 아닌
고양이 할아버지로 불러줬어요. 가끔은 동네 아이들도 고양이들 구경하러 왔다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동이가 찾아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니까요.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복동이 밥그릇을 깨끗이 닦아 놓았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기분 좋게 비치던 날이었지요. 하지만 평소 같으면 벌써 와 있어야 할 복동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늦잠을 잤나 보다 했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복동이가 오지 않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점심때가 되어도 복동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복동이를 불러보았습니다. 다른 길고양이들만 보일 뿐 복동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복동이가 늘 앉아있던 담장 위도 좋아하던 나무 그늘 아래도 살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밤이 되면 분명 창가로 찾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 밤에도 복동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복동이가 아침을 먹고 가면서 평소보다 오래 저를 쳐다보더니 몇 번이나 돌아보며 갔던 게 생각났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복동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서둘러 마당을 쓸 이유가 없었고 밥그릇을 닦을 필요도 없었어요. 다른 길고양이들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그 고양이들을 볼 때마다 더욱 복동이가 그리워졌습니다. 밥을 주면서도 자꾸 복동이를 찾는 제 모습을 발견했지요. 혹시 복동이 못 보셨어요? 동네 어르신들께 물어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불을 켜놓고 복동이를 기다렸지만 익숙한 야옹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이틀째 되는 날부터는 동네를 더 멀리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찾아다녔어요.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가보지 않던 곳까지 다 가보았지요. 주차장 및 공사장 구석, 심지어 쓰레기장까지도 찾아보았습니다. 복동아, 어디 있니? 복동아. 목이 쉬도록 불러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복동이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찾아다녔어요. 옷이 흠뻑 젖고 신발도 젖어 들어갔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우산이라도 쓰세요.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이러다 복동이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비에 젖은 골목을 지나다가 검은 고양이만 보이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복동이가 아니었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아들이 등을 돌리고 이제 복동이마저 저를 떠난 걸까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었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동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꿈에서도 복동이를 찾아다녔지요. 꿈에서는 복동이를 만나는데 깨고 나면 더욱 서러웠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굽어서 똑바로 걷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동아, 제발 어디 있니? 한밤중에도 창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복동이의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발자국 소리라도 들을까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복동이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게 복동이는 단순한 길고양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마지막 가족이었고 유일한 친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리다가 겨우 그친 참이었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그래도 또 복동이를 찾으러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은수 씨, 은수 씨. 급하게 부르시는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큰 길 건너 동물병원 건물 로비에서 복동이 본 것 같아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요? 검은 털에 하얀 발끝, 꼬리도 곡실복실한 게 똑같이 생겼어요. 병원에 갔다가 봤는데 다리를 절뚝거리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뛰다시피 걸었지요. 큰 길을 건너는 동안 신호등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거리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요. 동물병원 건물이 보이자 마음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었나요? 검은 고양이만 보면 달려갔다가 복동이가 아니란 걸 알고 돌아서던 순간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제가 늘 이야기하던 복동이의 특징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으니까요. 동물병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멀리서 검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검은 고양이. 하얀 발끝, 복실복실한 꼬리. 틀림없었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돌린 복동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쪽 뒷다리를 절뚝거리며 일어섰지요.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복동이가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2팔을 벌렸습니다. 복동이는 절뚝거리면서도 최대한 빨리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품에 안기자마자 복동이가 제 얼굴에 얼굴을 비비며 계속 울었습니다. 이놈아, 어디 갔다 온 거야?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복동이의 털이 제 눈물로 젖어들었지요. 복동이도 계속 울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아팠어요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전해져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뒷다리를 절뚝거리는 것만 빼면요. 많이 아팠지. 복동이는 제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계속 그르렁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까?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고양이를 아세요? 뒤돌아보니 흰 가운을 입은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네. 제가 돌보던 고양이에요. 일주일째 찾고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며칠 전부터 우리 병원 로비에서 보였는데 다른 고양이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녀석만 여기 있더라고요. 많이 아픈가요? 다리를 좀 다친 것 같아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복동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연금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걱정이 든 순간 복동이가 제 품 안에서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순 없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원장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동이를 진료대에 올려놓고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끙끙거리며 괴로워하는 복동이를 보는 게 안쓰러웠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네요. 아마 차에 치일 뻔한 걸 피하다가 다친 것 같아요. 박서연 원장님은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복동이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며칠 동안 저 고양이한테 다가가려고 했는데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하더니 원장님의 말씀처럼 복동이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제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복동이 만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동이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반지하에서 혼자 살게 된 이야기, 매일 밤 찾아오던 복동이 이야기, 그리고 일주일간 찾아 헤맸던 이야기까지. 마지막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이놈이 있어서 제가 살았는데 이야기를 들으시던 원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지금 어디 사세요? 월세 사는 반지하인데 그러시구나. 원장님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시더니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5층짜리 건물이 박 원장님 건물이었다는 걸. 우리 건물 경비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5층에 숙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복동이와 함께 사실 수 있어요. 너무 뜻밖의 제안이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월급도 드리고 반값도 따로 받지 않을 테니까요. 복동이도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검진해 드릴게요. 저 같은 늙은이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아버지, 오히려 제가 간절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원장님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복동이도 이제 여기가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원장님 말씀을 알아들은 듯 복동이가 제 손을 살며시 하차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마련해준 집은 제가 살던 반지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이고 햇살이 가득 들어왔지요. 복동이는 창가에 앉아 새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장롱 하나와 몇 가지 옷가지 뿐이었지만 박 원장님이 새 침대와 이불을 사주셨습니다. 작은 냉장고도 들여놓아 주셨지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다운 집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건물 경비 일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건물 주변을 청소하고 우편물을 분류하고 밤에는 건물 안전을 점검하는 일이었지요. 평생 해온 일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복동이는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건물 청소를 할 때면 곁에서 졸졸 따라다니다가 가끔은 제가 쓰는 빗자루를 장난감처럼 덮치곤 했지요. 복동아, 방해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해도 복동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발치를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났지요. 밤에 건물을 순찰할 때면 복동이는 마치 경비견처럼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어두운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니더니 이상이 없으면 저를 올려다보며 야옹하고 울었지요. 마치 할아버지, 여긴 이상 없어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잘 때면 제 베개맡에 다리를 틀고 누웠습니다. 혹시나 제가 또 사라질까봐 그러는 걸까요?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깨어나서 따라오곤 했지요.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인사를 건네면 다들 밝게 웃으며 답해 주셨지요. 복동이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특히 동물병원에 진료받으러 오는 강아지들과도 잘 지냈지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로비에서 강아지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물병원 직원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점차 그 호칭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할아버지 덕분에 건물이 더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차갑고 딱딱한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우리 집 같아요. 상가 사장님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직접 만든 반찬을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요. 명절에는 떡도 나눠주시고 김장철에는 김치도 담가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기다려졌고 밤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지요. 복동이와 함께 이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건물 앞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식이었습니다. 1년 만에 찾아온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준식이가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좋아 보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준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니?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사신다고 해서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제 발치에 와서 몸을 비벼댔습니다. 이게 내 새 가족이야. 복동이라고. 복동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씨가 이제 나는 내 가족이 생겼다. 너희에게 미안한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구나.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돌아오시면 됐다. 난 여기가 좋아.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동물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복동이를 안은 채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준식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80살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지요. 아침이면 여전히 일찍 일어나 건물 주변을 청소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을 심어 화단을 가꾸고 입주자들의 택배도 정리합니다. 입주자들은 저를 건물의 산증인이라 부릅니다. 건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젊은 직원들이 고민이 있다며 찾아오면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곤 합니다. 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럴 때면 괜히 뿌듯해집니다. 복동이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킵니다. 나이가 들어 느려진 걸음이지만 여전히 제 무릎에서 잠들기를 좋아합니다. 저녁이면 옥상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저녁을 해먹습니다. 복동이는 제가 밥을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다가 식사가 끝나면 무릎 위로 올라옵니다. 복동아, 우리 참 좋지. 복동이는 그럴 때마다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대답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저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란 걸. 건물 1층 로비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복동이가 강아지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미소 짓고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인사를 건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할아버지랑 복동이 덕분에 이 건물이 참 따뜻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할아버지 얼굴 보면 하루가 즐거워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저녁이 되면 복동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럴 때면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이라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반지하에서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그때. 제게 찾아온 작은 생명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은 몰랐다고. 복동이는 제 품에 안겨 잠을 청합니다. 작은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고 따뜻한 온기가 가슴에 전해지지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 복동이와 나는 옥상 텃밭에 앉아 새싹이 돋아나는 걸 바라봅니다. 한때는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의 끈이 이제는 더 단단하게 이어져 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따스한 미소도, 건물 청소부의 반가운 인사도, 택배 기사님의 정겨운 목소리도 모두가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은 끊어졌어도 마음으로 맺어진 이 인연들이 더 진실된 가족이 되어 주었지요. 복동이는 내 무릎에서 잠이 들고
나는 그런 복동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지막 가족이 되어 끝없는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내게 새로운 시작을 준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작은 천사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72살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깨달음이 되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행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땡볕을 가리지 않고 걸었죠. 처음에는 보따리 장사로 시작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국밥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가게는 저희 부부에게 있어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솥을 걸고 정성스레 육수를 내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가게를 연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국밥을 정성껏 만들어내고 언제나 친절한 미소로 손님을 대했죠.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아내는 첫째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어려운 살림의 아기까지 태어나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민수의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고단함도 사르르 녹아내렸죠. 그로부터 2년 후 둘째 민호가 태어났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못해도 국밥집 하나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어 감사했죠. 아침이면 민수는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가게로 와 주방 한편에 앉아 책을 읽곤 했습니다. 민호는 아장아장 걷는 모습으로 손님들의 웃음을 자아냈죠. 가끔은 아이들 때문에 손님에게 신경 쓰지 못해 민망할 때도 있었지만 다들 이해해 주셨습니다. 영수 씨,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지? 애들 귀한 거 알아. 내 자식 같아서 더 이뻐 보인다. 늘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동네 어르신들 덕에 힘을 얻곤 했죠. 아내와 저는 가게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은 한껏 쏟아부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들어와서도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놀아주려 애썼죠. 일찍 자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쉬는 날이면 근처 공원이나 산으로 소풍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보람찬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었죠.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로 몇 날 며칠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어린 민수와 민호가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죠.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고 이튿날부터 저는 또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남겨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일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절대 아이들에게 소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손님이 한가한 시간을 틈틈이 내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죠. 때로는 숙제를 봐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화려하거나 풍족한 삶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고등학교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민호는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항상 씩씩했어요. 아들들이 더 없는 자랑이었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존재였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너희들은 아빠의 전부란다.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저는 늘 이런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오로지 두 아들과 함께 지내온 세월. 제게 있어 그들은 세상의 전부였고 그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어느덧 성년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민호 역시 나쁘지 않은 회사에 취직해 일찍 결혼했어요. 나이가 들어 더는 국밥집 일을 하기 힘들어진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여생을 즐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어요. 보리차를 내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형제가 상의해 봤는데 유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유산이라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 이야기란 말입니까?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지금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세금도 절약하고 저희도 아버지를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거예요. 민수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내가 살아생전에 나눠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선 어떤 계산된 듯한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이 애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소중한 아들들인데 그 애들을 의심할 순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웠죠. 늙은 제가 애들 인생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민수야. 내 남은 인생에 너희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구나. 고맙다. 아들 말대로 하면 되겠다. 그 후 저는 재산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살아생전 지켜온 국밥집과 함께 총 4억여 원 정도 되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환한 얼굴로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재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인지 물었죠. 아버지,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건망증이 심하시고 이상 행동을 하시는 걸 보니 치매 증상 같습니다. 민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라니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죠. 민수야,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단다. 치매는 무슨, 너희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민수가 아니라 민호예요. 형 이름이 민수잖아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니, 내가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민호를 헷갈렸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아들을 보니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 같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어금니를 꽉 물었죠. 다음 날, 저는 민호의 권유로 큰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치매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가족들의 이름과 얼굴을 잘 못 맞추고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하더군요. 최근 들어 건망증도 심해졌다고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김영수가 치매라니. 주먹을 불끈 쥐며 부정하고 싶었지만 차트에 찍힌 검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홀로 버텨온 세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했는데 내가 치매라니 이게 무슨 징벌입니까? 병원에서 돌아온 날 민호가 절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해요. 외롭지 않게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자식들을 위해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물려주고 덕본 것도 없는데. 민호야, 아버지는 요양원 같은데 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살면 되잖니?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저를 절망케 했죠.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 형제가 많이 상의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학교 일도 바쁘고 치매로 돌봄이 필요하신 아버지를 챙기기엔 무리예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 인력들이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릴까요? 재산 다 물려주고 치매 걸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건가요? 그동안 고생해서 번 돈으로 요양원에 처넣겠다고요? 분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야, 이게 말이 되니? 아버지가 너희한테 뭘 바라겠니? 그냥 옆에 있어 달라는 거지. 외롭지 않게. 너희 곁에서 살게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요양원이 아버지께 더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민호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죠. 아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한다기보다는 치매 걸린 아버지가 짐스러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싶었지만 이내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겠죠. 이미 아들들 마음에서 멀어진 것을. 그렇게 며칠을 끙끙 앓던 저는 요양원행을 결심했습니다. 자식들 인생에 더는 짐 될 순 없었으니까요. 아들들 뜻대로 요양원에 가는 편이 모두에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해서 입소 날짜를 잡았죠. 약속한 날 아들들이 절 요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설은 상당히 고급져 보였어요. 하지만 화려한 시설에 감동할 겨를도 없이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내가 그토록 아끼고 돌봤던 자식들이 날 요양원에 버리다니. 아무리 치매라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민수와 민호, 며느리들의 얼굴에선 안도감마저 느껴졌어요. 짐을 덜어낸 기분인 걸까요? 제 속은 미어터지는데 태어난 그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잘 적응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여기서 건강히 지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형식적인 작별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에 몸을 맡겼어요. 돌아서는 아들들을 보고 저는 너무 쓸쓸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핏줄들, 정말 우리 인연이 이런 걸까요? 평생을 고생해 키운 자식들에게 치매 걸리자마자 버림받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년인가 싶었습니다.
하늘이 노래질 만큼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 흘러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고 변해버린 아들들 마음도 달라지지 않겠죠. 그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눈물로 쓴 세월이 안타까웠어요.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쓸쓸한 요양원 신세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과거를 되짚어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다 털어주고 막상 아프니 내팽개쳐지다니.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남은 삶을 어찌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할 뿐이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죽은 아내 생각이 났어요. 내 신세를 보면 뭐라고 할까? 당신 없이 고생만 하다 요양원 신세 되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후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낯선 사람들, 규칙적인 일과 모든 게 저에겐 버거운 일상이었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맞이한 요양원 생활은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사실 이곳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상당히 훌륭한 편이었어요. 넓고 쾌적한 공용 공간부터 개별 침실, 휴게실까지 어르신들을 배려한 공간 구성이 돋보였죠. 또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자상하게 권유했지만 차마 함께할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면 방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곤 했죠. 책 읽기, 음악 감상, 미술 활동은 물론이고 근력 운동,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취미 활동에 푹 빠지기도 하고 식사 시간이면 담소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제 마음에 다가오려는 모든 것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말을 걸어줘도 저는 그저 무덤덤한 표정으로 짧은 대꾸만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후에 노래교실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괜찮소. 난 그냥 조용히 있고 싶소. 같은 방을 쓰는 박씨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며느리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도 마음이 불편했죠. 자주 면회 온다는 그 가족들이 왠지 부러웠습니다. 저와 다르게 복 많은 노년을 보내는 것 같아서요. 괜스레 삶의 격차를 실감하며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인근 공원으로 소풍을 가는 거였죠. 모두들 설레는 얼굴로 준비하는데 저 혼자 뒤에서 얼거리고 있자니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김영수 어르신, 같이 나가 공원 구경 좀 하시지 그러세요? 꽃도 보고 맑은 공기도 마시면 몸에 좋아요. 아이고, 난 이대로 좋소. 나가봤자 뭐 하겠소. 다리도 불편한데.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휠체어로 편하게 다녀올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기도 민망해 마지못해 나들이에 동행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둘러보는데 그제야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 같더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한 햇살, 코끝을 간지럽히는 꽃내음,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자연 속에 온전히 녹아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처럼 곁을 지켜주는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어느새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생기를 되찾은 얼굴로 시설로 돌아오는 길에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죠. 어르신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좋으시죠? 요양원에서도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분명 도움되실 거예요. 그날의 경험은 제게 조그만 용기를 줬습니다. 마음을 열면 또 다른 활력을 찾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완전히 바뀌기엔 무리겠지만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여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간간히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음악 듣기나 영화 감상 같은 소극적 참여로 시작했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에 먼저 도전해 본 거예요. 역시 시작이 반이더군요. 음악 감상 시간에 익숙한 멜로디를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서서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에도 참여해 봤습니다. 집단 체조나 원예 치료 프로그램 같은 거였죠.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어서 뒷전에만 있곤 했는데 어느새 다른 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요양원에서의 소소한 일상도 조금씩 즐길 줄 알게 됐죠. 물론 마음 깊은 곳엔 허전함이 남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보낸 시간, 자식들과 함께한 나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리움에 목매일 때면 밤새 뒤척였습니다. 허나 과거에 얽매이기보단 주어진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웠어요. 요양원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제 삶에 고마운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가족의 품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죠. 이제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매일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침대, 정성껏 마련해주는 식사, 묵묵히 보살펴주는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요양원에서의 날들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죠.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제 방에 들러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김명수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밤새 편히 주무셨어요? 글쎄요, 선생님. 늘 그렇듯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많았지요. 자식들도 오지도 않고. 어르신,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늘 곁에 있으니까요. 오늘은 뭘 해볼까요? 장기 두는 건 어떠세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저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방문하는 것은 기본이고 식사 시간에도 제 곁을 지켜주곤 했죠.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장기를 두며 이야기 나누는 게 점점 일상이 되어갔어요.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이야기들이 절로 풀어지곤 했죠. 어르신, 자식분들 생각이 많으시죠? 마음이 쓰리실 거예요. 뭐, 어쩌겠소. 내가 바랬었던 노후는 아니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수밖에요. 어르신,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가족은 아니어도 우리가 어르신 곁에 있잖아요.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맺혔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웠던 외로움과 서러움을 누군가 알아주고 함께 나눠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어느 날은 선생님이 자신의 가정사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선생님도 불과 몇 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하더군요. 어르신, 제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임종 당시에 많이 외로워하셨던 게 가슴 아프게 기억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 곁에 있고 싶어 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울었죠. 그때부터 다짐했어요. 내가 모시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을 어르신들에게 전하겠노라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내가 아버지 같아서 그러는 거요.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어르신이 편히 웃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아버지 모습이 떠올라서 더 정 가는 것도 있긴 해요. 그 순간 울컥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순수한 감정으로 다가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의 진심 어린 보살핌 덕분에 요양원 생활도 견딜만해졌죠. 어느 날은 TV에서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이 나오자 신이 나서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선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쳐주시더군요. 덕분에 그날따라 유난히 흥겨운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또 제 건강을 위해서도 늘 신경 써주었어요. 아침 식사 후엔 꼭 산책을 하자고 권하곤 했죠. 처음엔 몸이 따라주지 않아 거절하기 일쑤였는데 어느새 밖에 나가 걷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길 때면 온몸에 기운이 돌았어요. 어르신, 아침 공기 마시니 개운하시죠? 요양원 뒤뜰에 장미꽃도 피었는데 같이 보러 가시겠어요? 그러세, 선생님. 오늘따라 몸도 가볍고 장미꽃도 보고 싶으니 가보세나. 건강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아지니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군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돌아보게 해준 선생님께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과 정을 쌓아가며 요양원에서의 생활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과 교류하니 하루하루가 외롭지 않았죠. 식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안부를 묻고 때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고마운 인연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제가 다시 삶의 의욕을 갖게 해준 큰 힘이 되어 주었죠. 가족의 빈자리는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어언 1년이 넘었건만 아들 민수와 민호는 단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서운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외면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명수 어르신, 오늘은 아드님들 오실까요? 같이 차 한잔 하시면 좋을 텐데. 글쎄요, 선생님. 이제는 기대조차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 자식인데도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어르신, 너무 상심 마세요. 아드님들도 어르신 그리워하실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꼭 찾아오실 겁니다. 선생님은 늘 그렇듯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의 씁쓸함까지 덜어주진 못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낳고 키우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자식한테 버림받은 이 서글픈 말년이 제 팔자인 걸까요? 매일 밤 쓸쓸히 누워 아들 녀석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몰라도
자식들이 나를 먼저 찾지를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죠. 가끔은 아들 며느리의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왜 이러는 거냐? 아비가 궁금하지도 않느냐? 한밤중에 멍하니 누워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죠. 눈물이 고여도 눈물을 닦아줄 자식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더욱 외로움에 괴로워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설마 장례식장에나 올까 그런 비통한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한 번쯤은 찾아와 내 얼굴도 보고 안부라도 묻지 눈물로 얼굴을 적실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 최 씨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씨, 토요일에 아들들 면회 온대요. 민수랑 민호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기다리셨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아들 녀석들이 면회를 온다는 거야.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들뜬 마음으로 면회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머리도 정성스레 빗어 넘기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들 녀석들을 볼 거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아들들이 오기로 한 날, 우리 민수, 민호, 드디어 보게 생겼네. 몇 시에 오려나? 기다리면 되겠지. 제 눈에는 아들들과 따뜻한 해후를 나누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어느 때보다 경쾌했어요. 하지만 늦은 시간이 되어도 민수와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만 졸이며 로비를 서성이다 지쳐 제 방으로 돌아왔죠.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때 옆방 최 씨 할아버지가 지나갔어요. 최 씨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오늘 제 아들들 온다면서요. 무슨 소리요? 순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 할아버지에게 되물었죠. 오늘 우리 아들들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오는 거요? 그러자 최 씨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꾸하더군요. 아들들 온다는 소린 내가 한 적 없는데. 도대체 뭔 소리요? 뭐야,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최 씨 할아버지가 헛소리를 한 건지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 아들들 온다고 했잖아요. 회의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마음이 쓰여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최 씨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들 온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상하네. 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그러자 선생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어르신 자제분 소식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사실 그분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내가 들은 게 다 헛것이었단 말인가?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들을 만날 거라는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잔뜩 부풀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꺼져버린 기분이었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신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희망 고문 당한 느낌이랄까요? 절 짓밟는 이 서글픈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어떻게 치매 걸린 노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 아들 녀석들은 나를 찾지도 않는데 헛된 기대를 했어. 스스로를 질책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외로워야 하는 걸까요? 자식들 곁이 아닌 요양원 신세라는 게 새삼 비참하게 다가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오랜 연인 사이였는데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되네요. 순간 놀라 고개를 들었죠. 선생님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한박웃음이 번졌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결혼한다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 근데 저희 둘 다 사정이 어려워서 신혼집은 작은 월세방으로 구했어요. 나중에 돈 모아서 좋은 집 사야죠.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제게 건네주었어요. 여기 저와 결혼할 사람 사진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르신. 순간 호기심에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아득해졌어요. 사진 속 여인의 모습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질 만큼 닮았어요. 죽은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이랑 꼭 빼닮은 것이었죠.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던 그날, 홀로 된 채 아들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나날들, 함께 부푼 꿈을 안고 살던 시간들까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에야 가까스로 입을 뗄 수 있었죠. 선생님, 제 아내랑 너무나 닮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지만 마치 눈앞에 살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제 심경을 알아차렸는지 연신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갑작스럽게 보여드렸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 늦은 나이에 아내를 떠올리게 해줘서 말이죠.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죽은 아내가 그리워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그 모습이 눈에 선해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죠. 아내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행상을 하던 모습, 헌신적으로 집안일을 하던 모습, 어린 아들들을 돌보던 모습, 국밥집 일을 도맡아 하던 모습까지. 참 고마운 존재였는데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감사함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 고생만 시켰던 내가 못났지. 당신 덕분에 이 늙은이가 버텨온 거야. 저는 눈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응어리진 한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아내가 없는 세상을 견뎌낸 게 기적 같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결혼할 여자의 사진을 보고부터 마음속에 커다란 물음표가 생겼어요. 저 여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격한 감정의 동요를 느꼈거든요.
그때 문득 예전에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 아들들의 장례를 위해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던 게 떠올랐어요. 3억 원이라는 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젠 그 아파트의 존재마저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예요. 맞다.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려나? 문득 궁금증이 들더군요. 기왕 떠오른 김에 선생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아파트 시세가 대략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제가 알기로는 요즘 그 지역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어요. 한 10억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억. 제가 3억 원에 매입했던 그 아파트가 지금 10억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10억이 맞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어르신. 지금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최근에 그 아파트가 10억 5천에 실거래된 게 확인되네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10억이라, 아니, 10억이 넘는 금액이라니. 이 나이에 이런 돈을 어디에 쓰란 말인가? 일확천금이라는 말이 이런 걸까요? 갑자기 복잡 미묘한 심경이 교차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운 채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10억이면 나 같은 늙은이가 평생 쓰고도 남을 텐데. 먼저 떠오른 건 아들 녀석들 생각이었죠.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유산으로 나눠줘야 하나. 하지만 이내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요양원에 내팽겨쳐 놓고 1년이 넘도록 한 번 찾아오지 않은 자식들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그렇게 외로워하며 기다려도 번번이 실망만 안겨주던 녀석들이었죠.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루하루 정성껏 날 보살펴주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말이에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내 자식 같은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죠. 부모 마음으로 보나 제 마음으로 보나 친자식 못지않은 고마운 존재였어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파트를 선생님 부부에게 내어주기로 한 거예요. 내어준 전세를 빼서 내 집에서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넓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차리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선생님을 불러 조심스레 제 뜻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내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내가 전세 빼줄 테니까 들어가서 살면 선생님 월세 부담도 없고 넓고 좋을 텐데. 관리비만 내고 살아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몇 번이고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고맙지만 안 됩니다. 어르신 자제분들한테 민폐가 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진심으로 하는 부탁이요. 내겐 선생님이 친자식 같아요. 선생님 좋은 일에 쓰는 거니 내 마음이 편해질 거요. 한참을 고민하시던 선생님도 이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수락했죠.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큰 선물을 해주시다니.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선생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부디 신혼살림 예쁘게 차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동안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니 내 진심을 받아주면 좋겠소.
그 뒤로도 선생님은 요양원에서 저에게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행복한 신혼살림 이야기도 들려주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었죠. 덕분에 요양원 생활이 날로 즐거워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게 묘해요. 자식이라고 믿었던 녀석들은 내 희망을 저버렸지만 모르는 사람에게선 진정한 효심을 느꼈으니까요. 이 늦은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복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힘든 시간을 겪으며 오히려 삶의 진리를 배운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감사함의 의미 말이죠. 선생님 부부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 남은 여생은 감사함으로 채워갈 생각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도 족한 삶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현재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죠. 후회 없이 살다가 눈 감는 날, 하늘나라에서 아내를 만날 생각을 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를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준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 역시 아내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떠나고 난 뒤에도 사회복지사 선생님 내외가 아파트에서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제 소유지만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면 아파트 명의를 선생님 앞으로 넘기려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혹시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선생님에게 현금으로 전달할 방침이에요. 그분이 저를 위해 해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마음 써주고 돌봐주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쯤은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시일 뿐이에요. 사실 이 나이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쥐고 있어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하지 못했지만 머지않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려 해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꼭 제 뜻을 이루고 말 거예요. 제가 남길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큰 결심을 한 만큼 후회는 없습니다. 이 일을 마무리 짓고 나면 저 역시 몇 개 없는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뤄낸 셈이 되겠죠.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앞으로도 요양원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 합니다. 아파트 걱정은 이제 끝났으니 더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오면 못내 반가울 것만 같아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마음가짐 하나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늙은이도 감사함과 사랑으로 보람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에요.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널리 퍼뜨리는 삶을 살고 싶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위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파란만장했던 82년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약 60년 전 20대 중반의 꽃다운 나이에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3번은 꼬박꼬박 영화관 데이트를 할 만큼 낭만이 가득했죠. 첫눈에 반해 3개월 만에 사랑의 결실을 맺었어요. 신혼 시절엔 좁디 좁은 단칸방에 살았지만 가난해도 행복하기만 했죠.
남편은 결혼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살뜰했어요. 퇴근하면 꼭 장미꽃 한 송이 사들고 와서 저를 우아한 숙녀로 대접했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잠에서 깰 때까지 머리맡에서 기다리고는 깨뜨린 유리잔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 속삭이곤 했죠. 당신은 와인 같아 성숙한 달콤함이 느껴져. 남편은 주말마다 오래된 LP 플레이어에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차이콥스키 음악을 틀어놓고는 거실에서 한참을 낭만에 젖어 슬로우 댄스를 추곤 했어요. 가끔은 창밖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남편은 시를 읊조렸어요. 내 사랑 당신과 함께라면 우산도 필요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 다 울어도 우리만은 미소를 잃지 않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립기만 한 추억들이에요. 남편은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했고 저와 눈만 마주쳐도 행복해했죠. 긴 세월 제 곁을 지켜주리라 믿었는데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일하던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살다 이렇게 억울하고 허망한 일이 있을까요?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어 막 돌이 지난 아기 둘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그때부터 몇 년을 통곡하며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은 무심했고 세상은 외면했죠. 나 혼자 두 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 뼈 빠지게 일했어요. 장남 태호, 차남 민호는 내 목숨과도 같았죠. 공장에서 밤샘 근무하고 식당 서빙하고 막노동, 보따리 장사도 가리지 않았어요. 제 청춘과 열정, 끊임없이 흘린 땀과 눈물로 두 아들을 겨우 건사했죠. 남들처럼 제대로 뒷바라지는 못해주었지만 아들들 학비며 교복, 먹을거리는 꼬박꼬박 대주려 발버둥 쳤어요. 남편 사진을 품에 안고 흘린 눈물로 두 아들을 밥 먹이고 재웠죠. 간혹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 아들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켜보신단다. 아빠처럼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한다. 라고 또박또박 말해주곤 했답니다. 그렇게 고된 세월을 견뎌내며 장남 태호, 차남 민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친정 식구의 도움으로 단칸방 같은 조그만 점포에 작은 식당을 열게 된 거죠. 남편이 생전에 즐겨 먹던 갈비탕 외길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식당 이름도 왕관의 갈비탕이라 지었답니다. 남편의 성을 땄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남편도 기뻐할 것만 같았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갈비를 고르고 푹 삶아 육수를 내고 떡갈비를 빚었어요. 손님 응대하랴, 설거지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그래도 남편 생각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갈비탕을 정성껏 끓였어요. 처음엔 손님이 뜸했지만 한결같은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왕관의 갈비탕 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나자 식당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2년 뒤에는 시내 언론에서 저희 가게를 찾아와 취재하더니 신문지상에 이 집 갈비탕은 꼭 먹어봐야 한다는 제목의 찬사 가득한 기사를 내보냈죠. 하늘에서 남편이 저를 도와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5년쯤 지나자 왕관의 갈비탕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어요.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제 갈비탕의 신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왔죠. 밤낮으로 갈비탕을 끓여도 늘 준비한 갈비가 동이 날 지경이었어요.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어느덧 저도 넉넉해졌죠. 처음엔 두려웠던 단칸방 술집 건물주 노릇도
어느새 익숙해졌고 번 돈으로 건물도 사고 땅도 사게 되었죠. 식당 체인점도 내고 브랜드도 만들었답니다. 왕관으로요. 남편 덕분에 이뤄낸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40여 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달려왔네요. 쉴 틈은 없었지만 정말 큰 보람을 느꼈죠. 장남 태호, 차남 민호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준 것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어릴 때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준 것이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동안의 미안함과 사랑을 담아 거금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죠. 막내 민호, 장남 태호에게 각각 건물 한 채씩 사주고 50억씩 총 100억이 넘는 재산을 물려줬어요. 남은 재산도 언젠가는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제 가슴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네요.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온 저도 이제는 인생의 말년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은데 자식들은 그걸 왜 모르는 걸까요? 어쩌다 우연히 만난 한 남자분 덕분에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아들들은 엄마의 재혼을 극구 반대하네요.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 어려운 걸까요? 아들들의 태도에 서글퍼지는 저의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들은 제가 평생 고생만 하다 이제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으니 남은 여생만큼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줘야 할 텐데 오히려 저의 재혼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엄마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빠 땅에 묻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와서 남의 남자를 들이려고? 큰아들 태호는 험악한 얼굴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맞아요. 엄마가 우리 아빠 제삿날마다 무덤 앞에서 평생 혼자 살겠다고 맹세하셨잖아요. 그 약속 어기실 거예요. 차남 민호도 비난조로 받아쳤죠. 순간 저는 아이들의 모진 반응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평생 고생하며 키워낸 자식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마저 가로막다니.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태호야, 민호야. 지금 엄마 기분 알아? 엄마도 이 나이에 낯선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게 두렵고 떨려. 근데 너희 아빠 하늘나라 가신 지 50년도 더 됐는데 이젠 엄마도 외로움을 달랠 좋은 분 만나고 싶단다. 제 진심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태호와 민호의 태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모질게 굴더군요. 엄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에요. 80 넘은 늙은이가 무슨 결혼이에요.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겠네. 어휴,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 다 쓸어가려는 사기꾼 아니에요? 딱 봐도 수상에 빠졌던데. 아들들의 냉정한 반응에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가 이 순간만큼은 저 자신을 위해 당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녀석들아, 엄마가 너희 위해 젊은 날 다 바쳐 고생한 거 알지? 근데 엄마가 재혼한다는데 이게 뭐야? 엄마도 이젠 진짜 행복해지고 싶단 말이야. 목이 메어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호가 불쑥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그 양반 전과 기록 있는 거 알아요? 수상한데요. 우리 가문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뭐, 누가 그런 헛소리를 지어냈어? 내가 만난 양반은 3대가 한의사로 살아온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라고. 순간 민호가 냉소를 지으며 핀잔을 줬어요. 에이, 엄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으시고 혹시 엄마 돈 다 뜯어갈까봐 날짜까지 잡아놓고 꼬셨을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아이들의 험악한 모습에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어요. 이 망할 자식들아.
엄마가 그런 바보냐? 평생 고생해 모은 재산을 함부로 쓸어갈 사람에게 홀려 결혼할 것 같아? 나도 그 양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봤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 저는 아들들과 재산 문제로 다퉜던 며칠 전 그분을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죠. 그분은 저명한 한의학 박사이자 사업가로 수십 년간 많은 재산을 모아오셨대요. 허나 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오셨죠. 저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엄마를 믿으렴. 나도 아직 정신은 멀쩡하니까. 그분은 절대 내 돈에 관심 없어. 오히려 자기 재산을 우리 가족과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신다니까. 그러자 아들들이 픽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에이 엄마. 그 양반이 뭐 억만장자라도 된답니까? 설마 우리 집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을 리가.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들과 눈싸움을 하느라 손님이 오신 줄도 몰랐던 거죠. 어머, 이런.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오늘 저녁에 그분을 초대했었는데. 내가 좀 맞이하고 올게. 저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고 그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어요. 옆에는 비서 2명이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왔습니다. 아들분들께 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잠깐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분의 의연한 모습에 힘을 얻었어요. 이 양반이라면 뭐든 잘 해결해 주실 것 같아. 거실로 들어서자 태호와 민호가 의아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이 양반이 누군데요? 저는 아들들 앞에 그분을 당당히 소개했답니다. 얘들아, 이분이 바로 내가 재혼하기로 한 저명한 김봉사 한의원 원장님이시다. 그러자 그분이 앞으로 나서시며 말씀하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사모님과 인연을 맺어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두 분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만. 태호가 불쑥 말을 자르며 따져 물었어요. 원장님? 그럼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우리 집보다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엄마 재산이 탐나서 꼬시는 건지. 그분은 태연한 얼굴로 옆에 있던 비서들에게 서류 가방을 가져오라 하시더니 탁자 위에 놓고 열어젖히는 거예요. 제 재산 내역은 이렇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5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을 향후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사모님 재산에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순간 우리 모두는 입이 떡 벌어졌죠.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액의 재산가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딱 봐도 건실해 보이는 사업가 풍모에 신뢰가 절로 가는 인상을 지니고 계셨죠. 사모님과 만난 건 제겐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사모님께 행복과 사랑을 드릴 수 있다면 재산 따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들분들의 상속 재산에도 관심 없고요. 태호와 민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긴 500억이 넘는 재산가 앞에선 더 따질 명분도 없었겠죠. 뭐 엄마가 정 원하신다면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축복해드리죠 뭐. 저는 울컥 솟구치는 눈물을 삼키며 그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곤 아들 둘을 가슴에 꼭 안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인생 최대의 행운을 잡은 거예요. 재혼이란 내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일이었죠. 그동안의 고생과 한이 씻은 듯이 사라졌답니다.
아들들도 이제 제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 같아.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에요. 새 인생의 출발선에 서니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 소외된 이들을 돕는 삶, 베품과 봉사로 가득한 제2의 인생을 꿈꿔봅니다. 저에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이자 성공한 삶이거든요. 새 남편 덕에 아들 내외와도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있어요. 때론 다 같이 식사하고 여행도 다니죠. 화목한 대가족의 모습을 보면 행복이 절로 샘솟습니다. 그저 고달프기만 했던 세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화답해 줄 줄이야. 마치 봄날의 꽃망울이 화사하게 터지듯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절정에서 맞이한 이 놀라운 전환점을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렵니다. 하늘에 계신 남편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남은 생은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채우겠어요. 희망찬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아들들의 축복을 받고 용기를 얻어 그분과의 재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인생의 반려자를 드디어 만난 거죠. 결혼식 당일,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입은 웨딩드레스도 꼭 맞았고, 식장에 모인 하객들의 축복도 따뜻하게 느껴졌죠. 무엇보다 신랑의 사랑 어린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신혼여행으로 유럽에 다녀온 뒤부터 우리의 새 살림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녁만 되면 꼭 제 곁으로 돌아와 주었죠. 늘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요. 행복한 나날들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난데없이 아들 민호에게서 비보가 날아들었죠. 새벽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뇌출혈로 위중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혼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 뛰어가 보니 민호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수술은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죠.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 적신호가 있었다는데 제가 몰랐던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매일 병원에서 민호의 손을 잡고 기도했죠. 다행히 열흘 만에 의식을 차리긴 했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왔어요. 의사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남편의 도움으로 좋은 재활병원에 입원하긴 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취미로 하던 사진 활동도 이젠 못하게 됐으니 삶의 의욕을 잃은 것 같았죠. 저는 매일 같이 병원에 가서 민호를 돌봤어요. 때론 태호에게 민호를 봐달라 부탁하기도 했죠. 남편 덕분에 마음껏 아들을 챙길 수 있었어요. 덕분에 민호도 서서히 밝은 모습을 되찾았죠. 어느덧 민호는 퇴원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고 저는 더 바랄 나위 없이 기뻤어요. 그런데 퇴원 전날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태호가 식당 일에 집중하느라 민호 간병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동안 병원에도 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형제끼리 그렇게 정없이 굴 수 있나요? 게다가 태호는 민호의 간병비로 제가 보내준 돈을 식당 운영비에 썼대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그건 아니었죠. 저는 태호에게 따져 물었지만 태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자기가 식당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데 동생 뒷바라지까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결국 민호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는 했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계속 두 아들 사이에서 재산과 정을 쪼개가며 살아야 할까요? 행복해야 할 재혼 생활이 오히려 아들들에겐 불행의 씨앗이 된 건 아닌지. 며칠 뒤 힘든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더는 두 아들 사이에서 저를 쪼개줄 수 없으니 잠시 집을 떠나겠다고요.
남편도 저의 괴로움을 알고 있었는지 기꺼이 응해 주었어요. 저는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지내기로 했죠. 일단 아들들에게서 거리를 두고 제 자신과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응원해주며 필요한 걸 적극 도와주었어요.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매일 아침 새소리에 깨어나고 정원에서 채소를 가꾸며 지냈죠. 남은 여생을 이렇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민호였죠. 저를 찾아 먼 길을 왔다면서 끝내 무릎을 꿇고 울먹였어요.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더군요. 병원비 일로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형님처럼 되지 않겠다고. 동시에 태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 역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동생과 화합하며 엄마를 더 보필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죠.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토록 염려하던 아들들이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준 후로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제 삶의 전환점이 된 거죠.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남편과 태호가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죠. 다 함께 둘러앉아 밤새도록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풀어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면서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픈 과거는 모두 떨쳐버리고, 사랑과 신뢰로 똘똘 뭉친 하나의 공동체로요. 앞으로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죠. 저는 이 모든 게 재혼 덕분이라 생각해요. 만약 남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계속 두 아들 사이에서 마음고생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만의 공간과 제2의 인생이 생겼으니까요. 물론 앞날에 어떤 역경이 다가올지 몰라요.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성숙해진 아들들,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해진 제 자신이 있으니까요.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가끔은 고단했던 지난 날들이 오히려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귀한 디딤돌이었음을 깨닫곤 해요. 여러분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분명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이 그 너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가족들 모두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5년쯤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애써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내 평생 꿈이 있었어. 의사로서 아프리카에 가는 거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고 싶었지만 늘 기회가 없었어.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컸으니 남은 생을 그 꿈에 바치고 싶소. 당신도 이해해 주길 바라오. 머리가 하얗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평생 의술로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남편, 그 순수한 소망을 외면할 순 없었죠. 무엇보다 그의 그런 모습에 제가 반한 것 아니었나요? 여보, 당신 꿈 응원해요. 아프리카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만나 서로의 삶을 응원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사랑을 이별로 마무리해야 한다니.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동안 남편과 보낸 시간들은 저에게 큰 행복을 선물해 주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도 얻게 되었으니까요. 이별의 아쉬움을 접어두고 저는 당당히 독립하기로 했어요.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설렘이 더 컸죠. 아들 민호는 건강을 되찾아 취미로 시작한 사진을 전업으로 삼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태호 역시 제 기술을 물려받아 작은 갈비집을 다시 열었죠.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에요. 저 역시 남편에게서 받은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홀로 서는 법을 배워가고 있죠. 가끔은 아프리카에 계신 남편과 연락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기도 해요. 정말 많이 그리워하지만 그의 꿈을 지지하는 게 저의 사랑이에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이에요. 순탄할 것만 같던 제 재혼 생활도 뜻밖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제 인생에는 수많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 모든 순간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랑하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사랑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반전과 새로운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저처럼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있더라도 그 모든 순간이 값진 깨달음의 발판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오늘도 사랑과 용기를 노래해요. 82년 동안 걸어온 긴 여정 끝에서 저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밝은 빛이 함께하길 기도할게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인생 이야기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